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 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좋고, 사실 이런 저는 대중 강연이 처음이고요. 처음이라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좀 안 될 부분을 좀 양해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같은 교복으로 많이 보이는데 혹시 고등학생이신가요? 네. 아, 단체로 이렇게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저는 제가 한 15년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요. 박사과정 포함해서 15년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다 만능줄기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있는 곳은 디지스트라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고 현풍의 비슬산 아래에 과학과 공학을 중점으로 약간 이공계 대학교죠. 거기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거기서 저는 뉴바이올로지 학과고요. 약간 생명과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과에서 저희 모토는 차세대 생명과학자를 탄생시키자가 모토입니다. 혹시 여기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들어보셨죠? 줄기세포. 네. 그 중에서 만능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에서 최상위에 있는 줄기세포죠. 일단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뭐를 줄기세포라고 그러냐면 나와 똑같은 세포를 만듭니다. 나와 똑같은 세포를 계속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특성이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세포가 아니라 또 다른 세포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얘는 이 세포가 나와 똑같은 세포도 만들고 다른 세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줄기세포는 무한정으로 계속 나와 똑같은 세포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만들면서 또 나중에 또 다른 세포도 또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최상위 줄기세포에서 거의 최상위 포식자인 만능줄기세포인 거죠. 만능줄기세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배아줄기세포가 있고 핵치안줄기세포가 있고 유도만능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배아줄기세포는 우리 몸이 처음에 이제 수정을 하죠.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게 하나의 세포가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점점 이제 분할을 하게 되죠. 분할을 하면서 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포에서 점점 사실은 더 발생 과정을 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은 결국 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 줄기세포는 이 줄기세포라는 것 자체는 이게 되게 템포러리하게 존재하고요. 한 3일간 존재하는데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이 세포를 탁 분리를 했어요. 탁 분리를 해서 바깥에서 키워요. 바깥에서 키우게 만드니까 이게 무한정 증식을 하게 됐어요. 무한정 증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줄기세포가 된 거죠. 이 줄기세포가 결국 20개에서 40개 세포밖에 안 돼요. 이거를 무한정 증식시키게 만들었고 우리 실험실에서 사실 이 세포가 실험실에서 직접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점점점 사실 이 점점점 보이는 게 다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줄기세포가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를 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줄기세포가 된 거죠. 그럼 줄기세포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거 할 수 있겠죠. 일단 여러 가지 세포로 만들어서 뭐 스킨셀도 만들고 간세포도 만들고 심장세포도 만들고 근육세포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인은 30에서 4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세포가 줄기세포 20개, 40개 세포를 만들었고
결국 20개에서 40개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는 30조, 40조 개의 세포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세포가 된 거죠. 사실 이 줄기세포를 처음에 만들 수 있게 된 게 1981년도였거든요. 생지의 마우스 줄기세포. 그때 만든 사람이 마틴 에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또 뭐 줄기세포 가지고 만들지 않았지만 2007년도에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줄기세포로 유전자 조작까지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인간 줄기세포는, 인간 배아 만능 줄기세포는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1998년도에 나왔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이게 배아 줄기세포잖아요. 배아 줄기세포라서 일단 인간 난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정자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약간 정자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나온 게 핵치안 줄기세포입니다. 핵치안 줄기세포는 뭐냐면, 난자가 있어요. 여전히 난자는 필요해요. 난자는 필요한데 정자는 필요 없어요. 나의 세포, 여기 스킨셀 있잖아요. 피부세포에다가 하나 툭 떼어내요. 툭 떼어내가지고 세포 하나 가지고 여기 난자에 넣어줘요. 사실 핵만 넣어줘요. 핵이라고 하는 게 세포 소기관인데 DNA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난자에다가 이 세포 하나만 툭 핵을 치환을 해서 바꿔줘가지고 조금 배양을 조금 시키고, 사실 이를 다시 대리모에 넣어줘요. 대리모에 넣어줘서 이 아기를 태어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돌리라고 하는 이 세포에서, 이 세포 체세포에서, 그러니까 피부세포에서 탁 튀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100% 여기서 나온 DNA와 일치해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이게 복제양 돌리라는 거거든요. 나와 똑같은 100% 클로닝이 된 거예요. 이거 영화 많이 보셨죠? 영화 많이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촥 만들고, 나중에 영화에서 그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의 심장을 뭐 바꿔치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완전 공상과학적인 얘기고, 그렇게 100% 나랑 일치하는 개체를 만들었어요. 포유를 해서. 그게 1996년도에 만들었죠. 복제양 돌리. 이게 핵치안이고요. 왜냐하면 또 핵치안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난자에서 앞에 난자로부터 계속 발생을 시키면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 모양으로부터 이 세포를 툭 떼어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줄기세포가 결국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똑같이 여기도 핵치환을 시켜서 이 세포로부터 이 모양을 만들어요. 블라스토시스라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 세포를 다시 떼어내가지고 인간 만능 줄기세포를 또 만들어요. 그럼 이걸 뭐 할 수 있느냐? 나의 줄기세포잖아요. 나의 피부를 이용해서 나의 줄기세포를 만들면 나의 줄기세포로부터 또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어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 응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는 난자가 필요하죠. 난자가 필요해서 약간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게 뭐냐면, 난자 없이 줄기세포를 만들어 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나온 게 유도 만능 줄기세포예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들어보셨나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뭐냐면, 결국 그 컨셉은 어쩌면 이 핵치안 줄기세포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피부세포를 여기 난자에 넣어줬잖아요. 난자에 넣어주니까 이 피부세포가 결국에는 스템셀을,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세포로 바뀐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난자에 있는 어떤 성분이 바꿔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뭐였냐면, 똑같이 피부세포에서 4가지 유전자를 되게 많이 발현을 하게 만들어줘요. 확 발현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피부세포가 만능 줄기세포로 슉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또 이 네 가지 그 유전자가 뭐였냐면 결국에서는 난자에 있는 되게 중요한 그 유전자였어요. 결국엔 해치 안에서도 어떤 사실 네 가지 유전자의 컨비네이션인데 이 사람들이 이분이 시냐 야마나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네 가지 유전자를 어떻게 선별했을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몸은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2만 개 중에 결국 4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피부세포를 주기세포로 만든 거거든요. 4개를 선택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난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전자였던 거죠. 그렇게 처음에 선별을 해서 만듭니다. 사람의 피부세포로 이렇게 주기세포를 만들었고 결국 이 주기세포가 또 모든 우리 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세포로 다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결국 이 주기세포가 이걸 또 뭘 의미하냐면 그냥 나 피부세포를 툭 떼어내가지고 실험실에서 4가지 유전자를 막 과발현시켜줘요. 그러면 나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줄기세포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 줄기세포는 무한정 증식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유도만능 줄기세포입니다. 너무나 많은 응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2006년도에 이 기술이 발견이 됐고 아주 짧은 시간 6년 만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돼요. 이게 너무 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세포가 결국에는 우리 몸을 이뤘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는 데 있는 이제 3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3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를 딱 떼어내가지고 그 세포를 다시 원 상태로 돌린 거예요. 이거는 생물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저희한테는. 다시 완전 아기가 되는, 아기보다 더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제가 30살이면, 50살이면, 40살이면 다시 한 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탁 튀어나가지고. 그게 생물 쪽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획기적인 발견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야 야마나카라는 분은 너무나 2006년, 7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서포트를 받게 됩니다. 지원을. 이 기술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기사에 나온 것만 해도 이 기술이 나오고 일본 정부에서 1,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 한 사람한테. 1,000억을 해서 이거를 발전시켜라. 10년간.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했죠. 1,000억이 아니죠. 1조인가? 하여튼 되게 많이 서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일본에서는 이 역분화 유도 만능 주기세포를 가지고 엄청 강국이 되었죠. 그러면 사실은 왜 이런 역분화 주기세포를 가지고 이런 노벨 생리학상을 갖게 되었느냐? 말 그대로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응용이 무엇인가? 이 주기세포를 가지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사실은 인간의 발생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발생 과정을 이해하려면 어릴 때부터 계속 체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어린 태아를 계속 죽여서 이걸 연구할 수 없잖아요. 물론 생쥐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태아를 가지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주기세포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세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세포를 분화를 시키면서 인간 발생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나의 주기세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나의 주기세포를 만들어서 그 주기세포로 또 특정한 세포로 또 분화를 시킵니다. 제가 만약에 눈을 만들고 싶어요. 눈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나의 피부세포로 주기세포를 만들고 이 주기세포로 눈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눈에 제가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의 피부세포에서 세포를 떼어내서 주기세포 만들고 주기세포에서 눈과 관련되는 세포를 만들어서 내 병이 왜 생겼지를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눈에 어떤 특정한 세포가 망가졌다. 그럼 그 세포를 다시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포치료의 컨셉이에요. 이미 세포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세포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세포가 망가졌다? 그러면 주기세포를 만들어서 그 주기세포로 특정한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를 나한테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치료하자는 게 세포치료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세포가 죽었어요. 그러면 줄기세포로부터 그 죽은 세포를 분할을 시켜서 이 세포가 왜 죽는지, 왜, 그리고 how, 어떻게 죽는지를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왜와 why와 how를 이해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어떻게 제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왜 죽는지 아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죽는지 아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가 why를 막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질병을 이해하고 신약을 약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특히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줄기세포에서 파킨슨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를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인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병이랑 도파민 신경세포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만들고 이 도파민 신경세포로 세포 치료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파민 신경세포를 가지고 파킨슨 질병이 왜 생기는지 이런 아바타 모델링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기전을 이해하고 왜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 개발을 제안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포 치료의 컨셉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파킨슨병인데요. 파킨슨병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퇴행성이란 말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난치성 뇌질환입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약이 없어요. 첫 번째로 많은 퇴행성 뇌질환이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은 거. 퇴행성 뇌질환. 네. 네, 맞아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맞죠? 네. 알츠하이머에 비해서 파킨슨병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환자이긴 한데, 두 번째로 많긴 합니다. 현재 1000만 명이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60세 이상은 2%, 85세 이상은 15%.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병에 많이 걸려요. 현재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1000만 명인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이 병의 수는 점점점 늘어서 2040년에는 한 2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이 일단 팔다리 경직이 있고요. 운동 증상이 있고 손이 많이 떨리고 글자를 쓰면 글자가 점점 내려와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네이처인가 되게 그 글자 적는 것만으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기술도 개발했어요. 아주 최근에. 그만큼 글자를 적는 게 있어서 손이 떨리면서 좀 내려가게 적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고요. 자세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죠. 약간 파킨슨병 환자, 고형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비운동 증상도 있습니다. 그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스 코비드 19일 때 후각장애가 있었죠. 냄새를 잘 못 맡는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그리고 불면증이 있고 되게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자주 가요. 화장실에 자주 가고 후각장애가 있고 약간 잠을 못 자는 게 어떻게 보면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파킨슨병이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초기 증상이 그렇다. 그걸 알 수 있고 그러면 파킨슨병이 왜 생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항상 과학자들은 why를 합니다. why. 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계속 파고들어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환자로부터 이제 봤거든요. 파킨슨병에 있는 이렇게 돌아가신 환자의 뇌를 딱 보니까 특이하게 이 검은색이 있죠. 검은색. 이게 중뇌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뇌. 중간에 있는 뇌에 검은색에 있는 이 도파민 신경세포라고 하는 게 이게 죽었어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 도파민을 내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없으니까 이게 도파민 물질이 또 하는 역할이
이렇게 운동 정상이랑 관련이 있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신경 물질이 없어서 결국 이 파킨슨병이 생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파킨슨병 진단을 해서 보니까 그때는 약 도파민 신경 물질이 정상인에 비해서 50% 이상이 없어지면 이 병이 이제 진단을 받는구나라고 이제 병원에서 알게 된 거죠. 결국 50% 이상의 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으면 이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야죠. 도파민 신경세포는 왜 죽죠? 항상 이렇게 계속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또 도파민 신경세포가 왜 죽는지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죽는 거지 도대체? 왜 죽어서 이게 파킨슨병에 걸리는 거지? 사실은 이 스포라딕이라고 하는 의학 단어를 쓰거든요. 스포라딕이 그냥 한글말로 바꾸면 산발적이다. 다르게 말하면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로 인해서 어떤 원인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정확하게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죽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는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와 똑같은 게 다른 사람한테는 틀릴 수도 있고요. 이게 되게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가 있고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기도 합니다. 그게 알려져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노제닉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파킨슨병 환자를 보니까 한 10% 미만, 5% 정도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파킨슨 병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많이 죽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되게 환경이겠죠. 유전자가 아니면 뭐겠어요? 환경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이 약간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지역, 그리고 중금속이 많은 지역,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상인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곳에 비해서 파킨슨병 환자가 더 많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킨슨병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남자가 더 많이 생긴대요. 파킨슨병은. 근데 또 재밌는 게 알츠하이머병은 여자가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는 또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기도 해요. 크게 남자라고 여자와 틀리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호르몬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X염색체, Y염색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따라서 남자는 파킨슨병에 많이 걸리고 여자는 알츠하이머병에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연구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호르몬이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염색체. 현재 파킨슨병에서 운동 정상을 완화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일단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없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을 주는 거죠. 도파민을 주는 거예요. 약으로. 근데 그냥 도파민을 주면 이 도파민이 딱 먹으면 이게 머리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전구 물질이라고 하는 도파민의 윗단계에 있는 그리고 L-도파라고 하는 약물을 줘요. 환자한테. 일단 파킨슨병의 증상을 받는다. 그럼 바로 받는 게 일단 L-도파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이렇게 떠는 게 이 약을 먹으면 탁 멈춰주죠. 운동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그래서 운동 증상을 완화시켜줘야 되고 평생 복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부작용이 있죠. 5년, 이제 10년이 지나면 이 약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L-도파라고 하는 약물이 도파민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꿔주게 만들어주는 게 또 도파민 신경세포예요. 근데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도파민 신경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서 나중에는 이 L-도파라는 약물을 도파민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나중에는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약이 잘 듣지 않고 이제 부작용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술법이 있어요.
도파민, 이거는 약간 신경세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건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이제 기능을 하게 돼요. 막 이게 기능을 하거든요. 이렇게 파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어디죠? 중환자실 가면 그 심장 이 파장도 보잖아요. 삑 이거 보잖아요. 신경세포도 이렇게 삑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어떤 도파민 신경세포가 있을 때 이렇게 삑 움직이는 거예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없으면 이게 못 움직이는 거죠. 이 기능을 보는 건데, 이 기능을 억지로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전기 자극을 줘서. 전기 자극을 줘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없어도 이렇게 딱 삑 움직이게. 약간 전기 충격 요법 같은 거죠. 그런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약간 자극법, 전기 자극법. 근데 자극법이고, 이게 계속 자극을 주려면 이게 머리에 수술을 해서 그 전기 물질 같은 걸 머리에 이식해야 되거든요. 이식하고 나면 아무래도 수술적인 뇌출혈 위험도 있고, 배터리도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이게 움직이게.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말 그대로 운동 증상 완화만 시켜주는 거예요. 막 끓는 것을 약간 딱 뭉쳐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병이 진행될수록 도파민 신경세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왜 죽는지 약간 이를 연구할 수 있는 모델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포 치료를 하려면 딱 선택적으로 죽었잖아요. 도파민 신경세포. 선택적으로 죽어있는 신경세포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세포 치료의 컨셉입니다. 일단 파킨슨병을 연구하는 모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파킨슨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일단 환자 샘플이 있겠죠.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신 환자의 머리, 뇌로부터 어떤 많은 클루들을 얻게 됐어요. 사실 그 클루가 결국 알게 된 게,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되게 환자 샘플이 되게 중요했죠. 근데 환자 샘플은 되게 수가 적잖아요. 계속 많은 연구를 하기에는 이 수가 되게 적고, 그리고 환자에는 이미 도파민 신경세포가 다 죽어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왜 죽었는지 잘 몰라요. 이미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동물 모델이 있겠죠. 이제 파킨슨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왜 죽었는지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유전자 뮤테이션도 줘보고,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와 같이 아까 있는 농약 성분, 그리고 중금속 성분, 이런 환경조를 동물한테 줘요. 동물한테 줘가지고 도파민 신경세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죽게 만드는 환경을 주는 거죠. 파킨슨병과 같은. 그리고 그러면 동물이 약간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서 그 보이는 또 행동 특성이 있거든요. 약간 그 행동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사실은 그 도파민 신경세포라는 게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많이 알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약은 없죠. 그 약이 아쉽게도 약은 없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동물에서 들었던 그 약들이 인간한테 잘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크게 틀린 게 DNA가 막 틀리죠. 우리 DNA가 틀리고, 또 좀 작아요. 애가 작고 우리는 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그 약물에서 썼던 그런, 또 약물을 먹었을 때 이 반응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메타볼릭. 이 반응성이 동물이랑 사람이랑 또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로 약간 동물 모델에서는 아쉽게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약은 없었다. 그래서 이를 약간 보완해 줄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이거를 본다는 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를 약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간 시스템, 그리고 좀 더 많은 세포,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게 인간 만든 주기세포를 할 수 있죠. 일단은 제가 무한정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만든 주기세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무한정을 만들 수 있어요. 도파민 신경세포. 두 번째는 이제 유전자 조작이 쉬워요. 요즘에 크리스퍼 카스9 몇 년 전에 이것도 노벨상 받았죠. 유전자 조작 기술.
유전자 조작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를 줘서 특정하게 그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해서 어떤 세포를 죽게 하는지 쉽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크리닝도 가능해요. 어떤 약물 만개를 이제 나중에 신약을 찾을 때 스크리닝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만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개를 테스트해가지고 어떤 세포가 죽는데 그 세포를 안 죽게 만드는 약물 찾자. 그 만개 테스트 하거든요. 그 만개 테스트를 주기세포로 가지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할 수 있는데 쥐를 만 마리를 사용해서 이걸 찾는다? 너무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주기세포로 만든 인간세포를 가지고 또 어떤 신경세포로 분할을 시켜서 만들고 그걸로 세포치료 가용해요. 이게 돼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점점점 이제 내려가게 가는 거예요. 그럼 주기세포를 이용해서 세포치료 왜 하죠? 주기세포 위험하지 않나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주기세포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줄 수 있는 세포 다 만들어요. 그러면 암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컨트롤하게 만드는 세포가 암이거든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그 세포가 되는 게 결국엔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세포를 가지고는 이 컨트롤을 해야 되죠. 세포 치료를 하려면. 우리 몸에서는 세포 치료하는 분야가 뭐 파킨슨 신경세포, 도파민 신경세포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그게 임상 치료되고 있는 게 그 당뇨병이 베타셀이라고 하는 게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못 내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주기세포부터 베타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탁 넣어주는 임상세포 치료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게 왜 하죠? 말 그대로 필요하니까 하겠죠. 현재 지금 쓰이고 있는 방법들이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필요성 때문에 이 세포 치료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세포 치료를 하려면 제품이 있어야죠. 제품이 뭔가요? 세포가 있어야죠. 그럼 그 세포는 주기세포로부터 그 세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기세포로부터 특정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요. 그 프로토콜의 확립이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사실 그 프로토콜을 만들었으면 그 세포를 테스트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파킨슨을 세포 치료하려면 파킨슨에 대한 동물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동물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동물 모델이 파킨슨의 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행동이 나왔을 때 그 세포를 이식을 했을 때, 세포 치료를 했을 때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 임상으로 가자. 이게 되는 것 같다. 그게 주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입니다. 일단 이게 크게 세 가지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또 파킨슨병에 대해서 초기에는 사실 한 30년 전에 이 임상세포 치료를 했어요. 그때는 뭘로 가지고 했냐면 태아 가지고 했어요. 태아 중내에 한 6주령, 8주령 태아가 있거든요. 애기에다가 물론 그 약간 버려지는 그런 태아겠죠. 그런 태아를 가지고 이쪽 머리 쪽에 중내 부분을 톡 떼가지고 이 세포를 파킨슨병의 환자에게 찔러 넣었어요. 머리에. 이식해가지고 결국엔 파킨슨병을 치료하고자 했었죠. 한 30년 전에. 이게 되게 진하게 보이는 이 색깔이 태아를 이식한 세포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여줬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 세포들이 이게 태아를 이식한 세포거든요. 파킨슨병 환자의 머리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 도파민이 나오는 레벨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환자의 머리를 펫 스캔이라고 해서 도파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 색깔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되게 연하죠. 태아 세포를 이식 전에는. 근데 1년 후에 태아를 이식하고 나서 좀 색깔이 좀 진해졌죠. 도파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아를 이식한 세포가 살아서 도파민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태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겠죠. 사회 윤리적 문제가 너무 크겠죠. 그리고 태아 조직의 양도 되게 한정적일 거고요. 이때 사용한 게 뭐냐면 태아의 하나, 세 개의 태아를 이용해서 한 사람의 파킨슨 환자한테 이걸 이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파킨슨 환자가 아까 1,000만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죠. 태아를 하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임상 실험 결과도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환자는 낫고 어떤 환자는 잘 안 되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어떤 잘 되는 환자를 보니까 태아 세포를 이식했는데 15년 동안 이게 나은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 파킨슨 떠는 증상이 탁 안 뜨게 된 거죠. 운동이 회복되게 된 거죠. 그때 생각한 게 이 세포 치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태아 말고 다른 세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떤 세포 해야 되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주기세포인 거죠. 주기세포를 사용하면 일단 태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기세포가 하나가 있으면 일단 도파민 신경세포를 무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윤리 문제 없고 양적인 문제 없고 사실 또 도파민 신경세포만 이식할 수 있겠죠. 앞에는 태아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툭 떼서 이식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세포가 이게 섞여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만 이식이 가능한 거죠. 일단 이런 컨셉으로 사람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일단 주기세포로부터 도파민 신경세포를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만들어야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이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힌트를 얻어야죠. 힌트는 사실은 생쥐의 도파민 신경세포 발생 연구로부터 이게 힌트를 얻습니다. 어떻게 발생할 때 힌트를 얻냐면 생쥐는 각 데이별로 다 이 데이터가 다 있어요. 머리에 이 중뇌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데이별로 사람들이 다 섹션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체화 시켜놨거든요. 데이터들을, 생쥐들은. 그때 보니까 또 이런 발생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모포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기세포가 지금 우리 몸을 다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주기세포로부터 어떤 세포는 손도 만들고 어떤 세포는 눈 만들고 주기세포가 만드는 건데 이 주기세포 중에서 이게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손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모포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의 믹스처예요. 믹스처. 다르게 말하면 그 믹스처가 윈트라고 하는 애가 있고 소닉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BMP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그 비율 조합에 따라서 주기세포로부터 분할을 시켰을 때 눈도 되고 손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합을 잘 짜야 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 같은 거죠. 어떤 조합을 내가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모포젠 같은 걸 잘 이용해서 이제 실험실에서 주기세포를 가지고 이런 레시피를 탁탁탁탁 점점 날짜별로 다르게 넣어줘요. 넣어줘서 결국에는 이런 도파민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주기세포에서. 결국 많은 테스트를 해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됐을 때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 유전자 발현이 어떻다, 그런 걸 많이 테스트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런 레시피 조합을 잘 짜야 되는 거죠. 사실 음식을 하나 만들 때 우리 미슐랭을 가면 레시피를 엄청 잘 짜주잖아요. 맛집을 가도 레시피를 가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 레시피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 세포를 만드는데도 그 레시피의 조합을 잘 짜야 되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결국 이걸로 뭘 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결국 도파민 세포를 사실 저희도 또 얼릴 수가 있었어요. 한번 만들어서 엄청 많이 얼려놔요. 1,000개? 10,000개. 얼려놓은 세포를 나중에 세포 치료를 할 때 얼려놓은 세포 그대로 탁 꺼내서 그대로 딱 이식하는 전략을 줬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한번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약 같은 개념으로 하게 된 거죠. 세포 치료제인데, 세포인데 약처럼 내가 원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이게 파킨슨치의 모델입니다. 파킨슨치는 어떻게 만드냐면 한쪽에 이 브라운 색깔이 있잖아요. 브라운 색깔을 한쪽에 도파민 신경세포를 다 없애줘요. 한쪽 뇌에. 그러면 이게 이 색깔을 진하게 된 게 도파민 신경세포인데 도파민 신경세포 이쪽에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 뇌가 있어요. 우리 뇌가 있는데 반쪽에 지금 도파민이 없는 거예요. 나의 뇌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 뇌에다가 세포를 여기 쪽에 이식을 해주거든요. 이식해니까 이 브라운색 갈색이 다시 살아났죠. 도파민 신경세포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한쪽이 없으면 이제 도파민이 한쪽만 나오잖아요. 한쪽이 착착착착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만 움직여요. 잘 안 나오네. 이게 파킨슨치 모양인데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비도가 한쪽만 도파민이 딱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한쪽만 뱅뱅 이렇게 돌아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막 돌거든요. 이게 파킨슨치의 행동이에요. 한쪽만 움직이게 돼서. 근데 나중에 이걸 이식을 해주면 다시 한쪽으로 돌진 않겠죠.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막 랜덤으로 움직이겠죠. 그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 세포 치료가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바탕으로 알려져 있는 많은 세포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 테스트이긴 해요. 맞아요. 세포 치료잖아요. 줄기세포 치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 생각도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안정성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중요한 게 효율성 테스트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테스트를 하고 뭐 다른 테스트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독성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걸 많이 끝나고 나면 이제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미국의 12명의 파킨슨 환자의 현재 임상세포 치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에 대한 결과가 2달 전에 나왔어요. 2달 전에 나온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안정성과 효능성이 확인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 프로토콜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 적용이 가능한 세포 치료제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미국 환자의 12명 환자의 파킨슨 환자의 세포 치료를 했었고, 임상 세포 치료를 했고, 그 결과가 2년 된 결과가 2달 전에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현재는 되는 걸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좀 더 해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세포를 많이 넣은 그룹이 있었고 세포를 작게 넣은 그룹이 있었거든요. 세포를 많이 넣은 그룹에서 조금 더 그게 운동 증상이 조금 회복됐어요. 그렇다고 100% 회복된 건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많이 좀 더 계속 연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포 치료였고요. 그러면 이제 아바타 어떻게 만드는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아바타는 뭐냐면 도파민 신경세포 만들어서 도파민 신경세포를 죽게 만드는 환경을 줘요. 이거를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도파민 신경세포에 파킨슨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주거나 아니면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파킨슨 병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 환경을 여기에 줘요. 실험실에서. 근데 또 줄기세포는 다른 세포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항상 모든 걸 보려면 컨트롤이 있어야 되죠. 그 컨트롤이 다른 신경세포, 코티칼 신경세포라고 하는 다른 신경세포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이 코티칼 신경세포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코티칼 신경세포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말 그대로 뭐 줄기세포는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포로부터 이 환경을 주었을 파킨슨 병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을 주었을 때 갑자기 도파민 신경세포가 탁 죽어버려요. 그럼 이제 모델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죽었네. 그러면 이제 왜 죽었지? 이제 확인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방법, 왜 죽은지에 대한 그 기전, 메커니즘 그를 이해하고
결국에는 그 메커니즘을 이제 막는 방법에 대한 그 신약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게 모델링이고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파킨슨병에서 환자한테서 세피언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많이 유전자 뮤테이션이 되어 있대요. 그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유는 잘 몰라요. 이유는 잘 모르면 어떻게 이유를 알게 하려면 도파민 신경세포 만들고 코티카 신경세포 만들고 세피언 도론변이를 이렇게 주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피언 도론변이가 되어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세포는 노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코티카 신경세포에서는 세피언 도론변이가 있어도 노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모델링을. 그럼 이건 또 뭘 재현할 수 있느냐? 사실은 또 노화된 세포를 없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게 또 많이 논문들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포 노화가 일어나면 나쁜 물질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이렇게 뿜어요. 노화된 세포가. 그게 정상 세포도 약간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 노화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가 노화된 세포를 없애서 정상 세포를 좀 더 정상처럼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게 노화 연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컨셉은 도파민 신경세포도 노화가 일어나네? 그러면 시놀리틱스라고 하는 노화세포를 없애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처리해가지고 노화된 도파민 신경세포를 없애서 최소한 도파민 신경세포 정상의 세포를 좀 더 헬티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자.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신약 제안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또 연구가 뭐 있었냐면 사스코비드-19도 있었습니다. 사스코비드-19 바이러스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도파민 신경세포가 감염이 되는 거죠. 그 결과 노화가 일어나고요, 세포가. 그런데 코티카 신경세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처음에 그 계기가 사스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다르게 85% 이상 약간 신경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무한정 세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많이 만들 수 있어가지고 사스코비드-19을 막는 이제 1000여 종의 약물 스크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줄기세포가 가지는 특징이긴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다. 대량 스크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3가지 약물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 1888년도에 그때는 스페니시 플루 판데믹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이 사스코비드-19과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1000만 명이 유럽에서 감염되었었고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이 플루에 의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플루 때 또 파킨슨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관찰되었어요. 아쉽게도.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였었냐면 이 당시에 태어난 애기들이 정상보다 한 3배 정도 파킨슨병이 많은 것도 알 수가 있었죠. 결국에는 이런 플루와 같은 바이러스가 이런 질병과 관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고,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감염을 막는 약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줄기세포가 가지는 질병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신약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종합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요. 저희 실험실이 줄기세포공학 치료 연구실이고, 줄기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세포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으로부터 어떤 신약 개발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 이메일이랑 다 있거든요. 그게를 참조하시면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파킨슨병만 얘기했는데 지금 줄기세포가 우리 몸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세포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다 만들 수 있으니까 파킨슨병 말고도 발생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질병도 다 연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